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 파업에 아주 초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에도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총파업 하루 만에 지하철 노조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파업 현장도 이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전문가들과 파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내일이요. 서훈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실질 심사가 있는데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서요. 서해 피격 사건은 내가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들이 판단을 번복하고 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 그리고 안보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 안보 체계가 무력화되고 분별 없는 처사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내가 특수정보까지 다 보고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망한 고 공무원의 이 유족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문 정권이 집단적으로 공모를 했다, 국가 존재를 망각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진 월북과 관련된 자료들만 취득해서 허위로 발표했다. 그리고 동생이 숨지자 해경에서 2번 전화가 와서 유도 신문을 하더라, 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었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 그리고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은폐 조작을 시도한 것이 지난 정권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문 정권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져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요,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배성규 위원님.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질 심사 하루 전에 이렇게 입장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잘못하면 내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SOS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섰는데 그동안에 문 전 대통령은 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동안에 입장을 표명해달라. 유족들도, 그다음에 그 지금 뭐 국민의힘도 다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침묵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겨우 냈는데, 근데 지금 낸 내용을 보면 아까 다 소개해 주셨지만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받아서 보고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 승인했다는 건 뭐냐면 월북몰이한 걸 맞다고 승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발표한 거는 그 월북의 정황으로 보이는 것만 발췌해서 또는 좀 왜곡된 거를 발표했는데, 그럼 그 왜곡되고 잘못된 것 또는 편파적인 것만 발표한 거를 그럼 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뜻인지,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문 대통령은 뭐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게 없다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승인을 했다, 지시를 내렸다는 걸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문 대통령이 한테도 책임론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건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서훈 원장도 잘못이 없다 얘기한 거긴 하지만 지금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는데 하루 전에 문 전 대통령이 내가 다 보고 판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러면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특수정보까지 다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해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설주원 변호사, 그렇다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에 문 전 대통령과도 연관돼서 뭐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뭐 참고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서면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감사원에서도 이 예를 들어서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고발 조치를 할 때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떠한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전임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본인의 재직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안보의 수장들이 예. 어떤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어찌 보면 본인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죠. 당연히 네.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 네. 전임 대통령으로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금 의외라고 봅니다. 네. 이미 어찌 보면 서욱 장관과 그냥 김홍일 그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전부 다 이게 네네. 번복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검찰에서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예. 영장을 청구한 사유가 네.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물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네. 영장 기각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표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도를 넘지 마라. 이런 입장을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민영선 원장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말씀 자체를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부처의 판단이 번복된 게 아니라요. 예. 부처가 당시에 각 부처가 실질적인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네. 청와대 안보실에서 눌렀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상황 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부처 책임자들한테. 네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인 스타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얘기를 하신 거 아주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 진짜 부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요. 예. 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고 이대진 씨 가족이 그렇게 형이고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마디 좀 해명해달라고 했을 적에 왜 그때는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돌이켜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한테 불러서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했으면은 가족들이 저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진실을. 예. 이건요, 정치 탄압도 아니고요. 사실을 밝히자는 거예요. 가족이, 유족이 오직 했으면은 대통령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야당 후보를 찾아와서 이거 만약에 당선되면 꼭 네. 밝혀주십시오라고 예. 부탁을 했겠습니까? 네. 이거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부처가 이제 판단을 번복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랬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자, 장진웅 변호사님, 네.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좀 진실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말이에요. 네. 3대 의혹 사건이라 그러면서 검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라고 예, 예.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대 의혹이 바로 장자연, 네. 김학의, 버닝썬 사건 이 네. 세 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와 비슷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내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뭐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나 뭐 영장 실질심사 일단 가만히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 수석에 대한 예.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예. 이제 입을 연 겁니다. 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을 넘지 말아라.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신데 네. 전직 대통령이신데 이제 이런 언행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예. 보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오늘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제가 조금 세밀하게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면 말이에요.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말이죠.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을 안보 사안으로 접근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문 전 대통령, 문 정부의 그 시각대로 보더라도 말이에요. 네. 공무원 한 명이 월북해서 북한에서 총을 맞고 죽은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안보 사안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예, 네. 근데 이것을 안보 사안이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을 통일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네. 사건이다라는 예. 것을 자백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 이대준 그 피살된 이대준 공무원의 그 인생, 그 공직자의 자부심 이게 짓밟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라는 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뭐, 안보 체계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북 휴민트를 무력화시켰던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뭐 서욱 장관이라던가 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에 대한 뭐 이런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출국 금지 내리는 것들을 이제 그동안 쭉 지켜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켜보다 도저히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동안에 보시면 그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고 나서도 실제로는 그 전에를 보시면 감사원에서 미리 조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완전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월북에 월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감사원의 이야기와 등이 있었었는데 국정원에서 바로 뒤집는 말을 했었죠. 월북이라는 게 정보가 있었고 SI 정보를 보면 그리고 그 전으로 뒤돌아가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야당 시절에서도 그 당시에 국방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SI 그 고급 정보를 다 듣고 실제로 예. 월북이 맞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더 뒤집는 어떠한 다른 증거나 증언이나 뭐 예를 들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정부의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참으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네. 지금 뭐가 바뀐 게 뭐가 있냐. 근데 예, 또 예. 다시 이제 서훈 이제 장관까지 이제 조사를 하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 뭐 개인의 일탈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 기밀 정보, 미국과 협업한 SI 정보들이 조각 있는 거를 이제 붙이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보고가 되고 최종 판단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받으신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내용과 이런 걸 정황을 봤을 때는 월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됐던 거고 최종 보고를 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보 사항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군 기밀 정보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이런 쟁점들 때문에 군 기밀 정보들이 계속 알려지게 되고 지금 뭐 그 국방위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점점 이 정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보가 당연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새로운 내용들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하나둘 나온 것도 사실이죠. 특히 뭐 월북이란 단어는 그 많은 시간 속에 SI 자료 속에서 한 번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근거로 월북을 했다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알려졌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도 새 정부 이후에도 많이 나왔다는 거. 이 사정 변경의 이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북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가 월북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이대준 씨가 자신의 입으로 월북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북한군 간의 통신에서 월북하는 건 월북이야? 라고 보니까 월북이래 라고 얘기했다는 그거 하나인데 네. 사실 이거 갖고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그때 이대준 씨는 바다에서 떠서 몇 시간을 거의 그럼요. 예.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대준 씨를 몇 시간 동안. 예, 예. 그리고 배에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대준이 살고 싶어서 그럼 나 월북하겠다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월북의 정황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당시에 이대준 씨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밝혔고 그리고 돌려보내달라고 했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SI 정보는. 근데 대통령이 받은 SI 정보는 뭔가 그중에 월북에 관련 정황만 지금 내놓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월북과 안 맞는 이 자료들은 첫 보고서는 다 삭제를 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의 예, 예. 100건 넘는 보고서 삭제가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삭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예.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유족이 제시를 했어요. 이대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예. 그때 당시에 이대준 씨가 이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북한 우리 한글이 아니라 중국 예. 한자 간자치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 어선에 발견이 돼서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된 다음에 다시 북한 쪽으로 인계가 된 예. 그런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충분히 이 모든 가능성이 설명이 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문 전 대통령만 그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진상이 뭔지 규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욱 장관 등에 대해서도 1차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두 분 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실질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하루 전에 하루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건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 돈 넘지 마라. 안보 사안 가지고 정정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고요. 결국은 법원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한 문제 가지고 자신의 참모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들이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업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두 번째 교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정부가 업무 복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협상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노정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예전과는 좀 양상이 달라 보입니다. 보시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다리는 거 언제 탈지 몰라요. 네.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하철 노조와 서울시가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하루 전에 거의 합의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문구 한두 개 정도인데 그러면 왜 하루가 늦춰졌을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민노총 지도부가 합의 직전에 방문하면서 이 합의가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3노조가 지하철에도 있는데 서울 지하철에도 있는데 이 MZ세대로 구성된 노조라고 많이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노조에 비해서 뭔가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조원들의 마음이 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 지하철 노조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옵니다. 민원삼 원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파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요, 저는 정치 기획 파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상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상이 타결이 돼서 협상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노총의 중앙 간부들이 참여한 뒤로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보면은 협상 이미 타결됐는데 민주노총 간부가 다녀간 뒤로 이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예. 그 기획한 정치적인 그런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유발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서 네. 이 그 파업이 결정됐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정치 파업이란 말이 맞죠.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어찌 보면 조금 서두른 판단, 이 정치적 파업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파업에 대한 본질이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이 파업의 원인이 뭐였냐면 안전 문제와 그 다음에 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조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지하철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노조원들은 생계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래도 지금 하루 만에 다행히 타결이 돼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게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정치 파업이라는 것을 더 씌우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자, 서울 지하철 노조, 서울교통공사죠. 이 민노총 소속이 있고요. 한노총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노조라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위주가 된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 한노총에서도 이 합의안에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노총 혼자서 잘못하다가는 이 뭐라 그럴까요? 고립이 될 위험성이 있어서 이 합의안이 잘 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여론, 악화된 여론,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말이죠. 퇴근길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기다리는 거 언제 탈지 몰라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여기. 아니, 파업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뚫릴지 몰라요. 열차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동 좀 해주세요. 뒤로. 네, 어제는 최악이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 30분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에 85%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100대가 올 게 85대가 오다 보면 그 간격이라든지 안 그래도 빼곡히 가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그 악몽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찰구를 넘어가지 못하게 제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지하철 차량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몇 대는 그냥 놓치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장재윤 변호사님, 네. 명분이 좀 떨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지하철 노조 파업, 그다음에 3일부터 예정된 철도 파업,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 이게 지금 아까 민영삼 원장님은 기획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리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패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노조는 말이에요. 특히 민노총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대기업 노조입니다. 근데 대기업 노조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취업해 있는 그런 직장인들 중에서 굉장히 급여나 복리 후생이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경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노조가 군사독재 때 했던 그런 호응이나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온 패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또 시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환율도 너무 높고 이자율도 너무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저런 노조의 파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오는 것을 시민들이 감내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이 좋지 않은 것을 또 간과한
네. 그런 패착, 예. 이 두 가지 패착으로 인해서 저는 화물연대 파업도 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것이 노동개혁의 신호탄을 노조 쪽에서 먼저 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서 강경 대응을 대통령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서 이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입장, 특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측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 또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노총의 어떤 당면 가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면 아마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갖 이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이 이 제대로 된 제도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게요,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활동 여건과 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도 끝장을 보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 세지면 더 세졌지 줄일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저런 멘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집권 여당에서 무한 책임이 있고 파업에 대한 문제에서도 뭔가 협력하고 뭔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싸움 붙이는 듯한 저런 멘트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타격을 가하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노동자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후의 보완, 최후에 할 수 있는 보완이 바로 파업인 건데 이것을 그냥 애초부터 프레임으로 불법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뭔가 되게 반정부 세력처럼 만드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죠. 그거야말로 타격을 가하려고 만들었다야말로 그거야말로 직업적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자가 파업을 하겠다고 6월부터 같이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고 네. 그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6월 달에 이미 이건 일몰제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이런 그 분류도 좀 넓히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안에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떠한 협의와 어떠한 진행 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전혀 이게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의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이걸 불법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마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세력을 만드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던 대통령실에서 이걸 끝장 보겠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저는 이걸 말씀하신 그런 실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저는 그거야말로 부당한 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의 인식은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대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파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서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도 휘발유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 전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화물연대 및 지하철 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큰 걸로 보입니다. 이 노조 파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자제가 58%, 문제될 거 없다가 34%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기조 그리고 민노총의 입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그 안전운임제 자체가 원래 어떤 한시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도입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노총은 전체로 다 확대하고 아예 이거를 제도화하자 하니까 정부에서 난색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뭐 안전운임제를 아예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모를 더 연장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민노총은 아예 자기들한테 다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민노총이 이거를 정말 노동자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 퇴진 운동, 그다음에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정권의 발목을 일단 잡아서 이 정권이 하는 일을 처음부터 길을 들여놔야지 민노총한테 뭔가 부당한 요구를 안 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밀리면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다가 노동개혁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고 또 연금개혁, 세제개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개혁을 아예 처음부터 좌초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양보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업무 그 개시 명령을 정유나 철강으로 확대하고 거기다가 운송 거부 때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도 배제하겠다. 이런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민노총한테 더 이상 무리한 발목 잡기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 된 걸 다시 한번 하라 그래서 2차 투표까지 했는데 사실상 거의 탈퇴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을 위해 일해야 될 노조가 상위 단체인 민노총을 존재하도록 했다는 게 탈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받은 건 없고 뭐 해주는 것만 많다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포스코 노조가 탈퇴되니까 민노총 사지하자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노총 리스크가 포스코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 원장님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포스코에는 노조가 복수 노조가 지금 제도적으로 그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두 개였어요. 그래서 한국노총 산하에 노조가 있고 이번에 이제 탈퇴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산하에 노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조들이 보면은 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바깥에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전임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낸 조합비를 가지고 자기들 그 생활하고 이러는 이런 그 부조리 비슷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합원 사이에 많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탈퇴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민주노총이 이런 기획된 정치 파업을요. 선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노동조합이라 하면 임금 협상이라든지 인원 감축 여부라든지 그래서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민주노총 간부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하는데 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하는데 그 조합원 그 노조원들이 그걸 갖다가 올바르게 보고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뭐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노총 탈퇴가 한 이유가 됐다. 이렇게는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포스코 직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 포스코가 이제 수해로 큰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설비가 다 중단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이제 노조 이 민노총에서 거의 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원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기여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이제 분노가 많이 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포스코 아까 이제 민 원장님이 이제 2개의 노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노총 소속 노조가 훨씬 크답니다. 네네. 노조원이 한 10배 정도 예. 되고 조그만 노조가 이제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아마 그 영향력도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게 아마 현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달리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민노총이나 이 한국노총이 그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청구서를 내미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런 빚이 없습니다. 노조에 그런 빚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포스코 자체도 포스코가 이제 탈퇴하는 것만 봐도 예. 노동자들이 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가 된다. 네네.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뭐 대통령실의 강경론 반발할 수밖에 없죠.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설전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랑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본인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목소리라고 우리가 단언해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국민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조정 역할을 하라고 정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 개심 명령했고 너네가 똑바로 업무를 안 할 때에는 우리는 있던 것까지 뺏겠다라고 정부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면허 취소되고 벌금 부과되고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되고 누가 일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하지 말자고 협박해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만 포커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야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대는 것, 이게 무슨 협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상당히 화를 냈다.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검토할 정도로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거거든요. 대화와 협상이 아닌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 뭐 업무 개시 명령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서 그때 상당히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화물연대 1차 파업 이후에 그때는 이제 정부와 협상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2달 뒤에 바로 또 2차 파업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명분 없는 파업이다.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파업 아니냐 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이제 도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입된 걸 지금에 이제 그 남발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크나큰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어떤 그러한 요건이 구성 요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업무 개시 명령이 그 발동이 잘 안 됐었죠. 지난 의료 파업 때 개시가 명령이 내려졌지만은 뭐 이 부분 집행 단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돼서 시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그 노동관 자체를 조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지금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 거부죠. 정확하게 말하면 파업은 아니고 그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냐라는
라는 것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불법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회신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파업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업무 개시 명령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화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강제력이 보충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그러한 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란 걸 법을 바꿔서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게 또 지금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기름 넣기, 휘발유 넣기 힘들 상황까지 가는 거 그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부와 협상을 잘 좀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침입해 논란을 빚은 더 탐사 측 이 강진구 씨가 지난 5월에 오세훈 시장 부인이죠.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교 교수의 수업을 무단 침입했다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 방실 침입죄 혐의로요. 어제죠. 어제 1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 배성규 의원. 네. 이 강진구 씨가 또 이런 일을 했었네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이런 뭐 사소한 사건은 몰랐었는데 지금 드러났는데 이 강진구 씨가 저도 뭐 강진구 기자랑 옛날에 일을 해봤습니다만 이분이 이랬나 싶을 정도인데 아니 그 오세훈 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이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멘트를 따고 그거를 녹음을 했다 이건데 이것도 어떤 그 대학의 교수의 수업도 대학 교수의 프라이버시자 자기의 어떤 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강당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몰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청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허락을 바꿔야지 허락도 안 하고 뭔가 몰래 침입해서 녹음을 시도했다. 이것도 가택 침입에 버금가는 일이고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지금 몇 번째 드러나느냐. 지금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집에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에 뭐 도어락을 열라고 하고 집 앞에 있는 걸 다 살펴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이제 가택 침입에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자 취재를 사칭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제대로 된 합법적인 취재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해서 더 탐사가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에 클릭수를 높이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이걸로 자기들이 야권 내 어떤 제2의 낙곰수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자기 힘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퇴행적인 행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진구 씨가 왜 들어갔느냐. 그때 뭐 이 송 교수의 엄마 찬스 그러니까 이 딸을 뭐 주인공으로 세웠다 어쩌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의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거는 잘못이죠. 또 녹음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송 교수 찾아가서 인터뷰 요구하는 내용을 또 유튜브로 내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송 교수 측이 서울광진경찰서에 강 씨를 고소했었고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고 어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더 탐사라는 곳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택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고소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고 긴급 대응 조치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장재영 변호사님. 이 방실 침입죄 혐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요. 방실 침입은 이제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어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 되고 사무실이나 이런 이제 주거가 아닌 곳에 침입했을 때 그때 이제 방실 침입죄가 되는 건데 이제 같은 범죄고요. 이제 강의실 같이 여러 사람이 가는 강의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 또는 교수의 허락을 받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이제 주거 침입죄랑 예. 똑같은 방실 침입죄가 되는 건데요. 예. 이제 뭐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집에 그 공동 현관을 통과해서 집 앞 대문까지 가서 막 이렇게 택배까지 예. 뒤지고 문을 두들기고 이 행동도 보니까 그 김어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집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인식이 법하고 굉장히 동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예전에는 그 뭐 기자들이 뭐 굉장히 지금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칙들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것을 모욕담처럼 하던 시절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취재 윤리나 이런 것들도 그 20년, 30년 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제가 뭐 노총이 민주노총이 지금 시절 바뀐 걸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강진구 기자와 더 탐사도 예. 시대가 바뀐 걸 아직도 모르고 옛날 하던 짓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데 예. 법원에 의해서 그 정신이 차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정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더 탐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강진구 기자를 주거 침입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방실 침입일 것 같아요. 주거는 집에 대한 걸 테니까 좀 다른 것 같고 세종대 연습실에 간 걸 기소한 거다. 열려있는 연습실에 그냥 방문을 했고 조교 요청에 따라 퇴장을 했다. 이걸 주거 침입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열려있는 연습실에 그냥 쑥 들어가서 열려있어서 들어갔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조교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그걸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대법 판례를 봐도 적합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 판례가 뭐가 있나 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이어서 하죠. 윤 대통령이 공포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부분을 어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검찰이 기소를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윤 정부가 상습범으로 몰아 구속까지 검토한다더라.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어요. 그리고 이 법 기술자들의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탐사 쪽에서요. 자, 설두환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더 탐사가 좀 그 취재의 영역에서 좀 과도하다, 방법상. 그러니까 이게 주거 침입죄라는 것은 물론 취재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목적을 밝히고, 왜냐하면 아마 인정된 것이 아마 범죄의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공 장소를 들어가더라도 네. 주거 침입이나 방실 침입으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탐사 측에서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저도 좀 그리고 걱정 드는 마음이 뭐냐면 법을 아까 말씀하신 장기영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 이번에 저는 판결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네. 이게 취재의 영역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어떤 뭐 유리한 것이냐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탐사가 조금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고통을 줘야 된다. 저는 그건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 언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정말 뭐 말하면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인데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굳이 저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언론이라면 저런 행위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뭐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 같은 패턴 같아요. 이 허락 없이 그냥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뭐 언론 취재 형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근거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누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고 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뭐 재판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걸 두고 이 고발장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뭐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의혹 제기부터 한 장관의 반응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한 내용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녹음을 틀었는데 제가 이 녹음을 무슨 변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역을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선이 넘게 지어내는 거는 선을 많이 넘은 것이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예. 거의 사실상 그러면은 본인이 진정성 있게 그 대국민들께 또 그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오히려 김우겸 그 대변인을 사퇴시키기는커녕 그 격려했다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우겸 의원은 민주당의 대변인 자리를 지금 꿰차고 앉아가지고 저번에 바로 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 비난성 논평을 또 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렇게 전 국민적인 가짜 뉴스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의원을 그 질책하기는커녕 그대로 오히려 격려하고 그대로 놔두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버티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이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우겸 의원 본인이 전직 기자로서 그리고 현직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국민들 보기에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사과를 해도 되지만은 이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절대 양보하지 말고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우리 원장님께서 양보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마 그 한동훈 장관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기 전에 이제 현직 의원으로서 이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잠깐 그 일정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질문을 이어가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어느 한 명의 녹취가 아니라 그 이세창 전 총재라는 분의 이 녹취가 이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의 태도나 질의 방법이 혹여나 좀 부적절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질의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경찰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그 첼리스트라는 분이 내가 사실 그때 거짓말을 한 거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보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이세창 총재라 그다음에 그 첼리스트 그 두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보를 해서 들은 사람은 뭐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제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김의겸 의원도 이제 뭐 더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더블 체크를 했었으면 아주 더 좋았겠지만 그 제보받은 두 내용이 약간 말이 일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면 이 일이 정말 맞다면 그러니까 전제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국민적인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이게 조사로 나왔으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했던 이세창 총재나 그리고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경위나 이런 걸 오히려 더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첼리스트 조사했고요. 이세창 그분도 조사 받아야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 마셨다, 노래 불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슈가 이렇게 커진 거지. 첼리스트나 이세창 씨나 뭐 두 분이 뭘 했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그게 논란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런 내용은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거의 다 마친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만 이제 경찰이 제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장관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 탐사 측에 대해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보내서 논란이 됐었죠.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더 탐사 측도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유가 담긴 결정서를 보낸 건데 더 탐사 측이 이미 주소도 다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할 줄 몰랐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 저희도 예. 경찰의 최근에 하는 행태를 네.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수사할 때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처음에는 잘못 갔다고 했다가 또 그거 갖고 얼빠진 경찰 또 비판을 받으니까 예. 사실은 알고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알고는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알고는 보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경찰의 행태도 우습지만 그거를 보냈으면 그거를 저렇게 공개를 개인정보를 하면 더 탐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기는 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때 그 더 탐사 그 보도를 통해서 또 그 몇 호실인지가 다 보여졌고 네. 그럼 결국 개인의 주소지가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럼 예.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정말 또 극렬 지지층이나 네. 또 이상한 또 정신 상태를 가진 분들이 예. 찾아가서 해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예. 가족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한 장관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장관을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경찰도 더 탐사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적이고 아주 희한한 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더 탐사 측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온 걸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모 씨의 뒤에 주민번호 같은 걸 다 이렇게 좀 가렸어요. 언론에서 개인정보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내 생일 가리느냐. 생일 선물이라 좀 받게 그러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적절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더 탐사 측의 대응이 좀 상식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공개했다면 왜 또 개인정보 공개했냐 이렇게 나올 법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하여튼 더 탐사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퇴근길에 이 문제를 질문받았어요. 기자들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경찰에서 더 탐사 쪽에 그 장관님 주소 나온 그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보낸 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는 제가 또 그냥 법무부 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에 아주 뭐 절대된 말만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본인의 생각보다는 이제 장관으로서의 입지에 대한 것들 좀 고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요 차기 당대표 관련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될 거냐, 뭐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서 지금 보신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관련 목소리 한번 보시죠.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위원들과 충돌하면서 그 안정감 또 명쾌한 논리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관을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에 차출할 수 있다. 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총선 차출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죠?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예, 당 대표는 아니지만 총선 출마, 뭐 신중히 본인도 검토하는 걸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장 뭐 당 대표가 지금 급해서 내년 총선 치르려면 다음 총선 치르려면 얼굴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이제 이 야당과 어떤 설정 과정에서 네. 사이다 같은 모습, 그리고 할 말은 하는 모습, 예. 그리고 논리적인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일반인들 특히 또 이 보수 지지층에 상당히 이 인기를 얻고 또 유명세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 쪽 그 진영에서는 예. 우리 쪽 그 당 대표가 마땅치 않은데 아예 이분을 내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직 법무장관이에요. 현직 법무장관이 어떻게 뭐
당의 대표를 나가겠으면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마 네. 그런 기대감이 담기는 걸로 보이고 예. 근데 이 총선 차출로는 상당히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만큼 그 유명세도 있고 또 실력도 인정받는 그리고 또 보수층이 지지도 받는 그런 후보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수도권에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런 기대감이 이 여권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 실현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 행보를 봐야지 아마 요 다음 그 내년 한 중반 정도 가면은 그 기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직접 출마 계획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네,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랬는데 자, 설 변호사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총선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수도권에 나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 한동훈 장관 자택이 저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강남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의 이제 우세적인 지역구고요.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라서 저는 아마 연고도 있고 충분히 저는 나온다는 거에 100%가 아니라 1000%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당대표가 되기에는 좀 섣부르다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좀 더 정치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직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또 과연 바람직한가?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충고?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로는 저는 그냥 진짜 하는 사람들의 얘기,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기존의 당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의 반응 중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여유로운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 어땠을까. 너무 긴장하는 거를 보여주신 것 아닌가. 나와라,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막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당대표 출마하려면 아마 이번 달이나 곧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이 한동훈 장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한 장관 하나 제안 못하느냐 이렇다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왜 그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끌려다니냐. 이런 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열받는다. 이런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일제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제 질문 들으십시오. 전 정권에. 징계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계속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자, 뭐 청문회 때 정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망신당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간단치 않았고요. 역공하는데 아주 귀재처럼 의원들을 몰아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민주당 임세현 대변인 어때요? 뭐 한동훈 장관이 말씀 참 잘하시죠. 재치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종편에 나가서 말 제대로 잘 못하고 오면 지지자들이 문자 옵니다. 가끔 왜 거기서 제대로 안 했냐고. 그럼 아마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좀 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한동훈 장관 스타일을 좀 알았다면 조금 더 대비가 가능했을 텐데 초반에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을 조금 잘 몰랐던 것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니었으면 준비가 잘 됐다면 오히려 이제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미미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반면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우위에서 막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주로 이게 나오지만 사실 이게 준비를 잘한 의원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좀 난처한 질문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딱 타격이 갈 만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인터뷰랑 이런 거 많이 돌려보고 약간 스타일을 좀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본회의장에서 한 번씩 공격을 해봤다가 역공당하다 보니까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던 게 민주당이었는데요. 참 골치 아픈 장관일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공감입니다. 원래는 민들레라는 이름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있었죠. 당 소속 의원 115명 중에 6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될 텐데 여기는 김기현 의원 참석하고요. 안철수 의원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빠져 있고 장제원 의원이 일단 유보가 돼 있는데 자, 배승규 의원. 네. 최대 집단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당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서로 자기가 자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오히려 그 윤심은 나한테 있다고 뭐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딱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친윤이냐 비윤이냐 했더니 나는 후보 단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한 거 보면 나는 비윤이 아니라 나도 친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권성동 이런 분은 뭐 당연히 친윤인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윤뿐만 아니라 친윤과 가까운 주변부 친윤 또는 친윤이 아닌 분까지도 다 지금 이 모임에 들어오고 있는데 왜? 네. 이 현역 의원들 65명이면 뭐 당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친윤 모임에서 핵심적인 그 주도력을 갖거나 네. 아닌 핵심적인 주도력은 못 갖더라도 주변부에서 저 사람은 비윤은 아니야. 네. 그래도 친윤이야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몰려 들어갈 거고 제가 볼 땐 저기 안 들어가는 분은 유승민 의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모든 흐름이 자기한테 도저히 나가도 안 될 것 같으면 못 나오시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오늘 김어준 씨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관저에 친윤, 이른바 윤핵관들, 핵심 윤핵관 4명 부부를 초대해서 만찬을 먼저 윤 대통령이 했었죠. 여기서 당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다. 누구를 뭐 밀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직업적 음모론자의 음모론이다 이렇게 대꾸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탄핵까지 가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 되겠다 혹은 대표로 내세워야 되겠다는 의지 그걸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계속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못한 볼썽사나운 꼴을 만들고 그래서 또 잘못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가요?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바란다고 윤핵관 4인방이 대통령과 만나나요?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이 주문을 외우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업적 음모론이라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모론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이제 정상적인 세계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이걸 음모론이라 하고. 네, 자 민원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추정대로 어떤 그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김어준 씨가 그 내 부부의 뭐 만난 걸 갖다가 4인방이 만나서 전당대회를 논의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그 얘기 자체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윤핵관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윤핵관 4인방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정치 구도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오직 이 지금 현재 복합적인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태원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 안보,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네.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누구 만들어가지고 내년 총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도 너무한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 민 원장님 말씀이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공식적인 자리였던 지금 그 당 그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정말 그냥 뭐 일반적인 흔한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밖에는 안 나왔거든요. 뭐 땅콩에 맥주 드신다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전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떻게 그걸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국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얘기,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전혀 안 나왔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비공식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런 얘기들이 뭐 거론되지는 않았을까 또 싶다는 것이 뭐 의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많은 의원들이 보니까 다음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뜻을 뭐 잘 받들고, 뭐 받든다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윤심이 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다 보니까 총선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없고 총선을 또 공천을 할 당 대표가 누가 될지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하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과거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 전 장관의 이야기 뭐라고 강하게 부인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단지 국무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신창이 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도 조속히 하루빨리 신속하게 수사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들, 딸들에게 더 비화되고 사생활 계기로 그렇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 가족한테 미안하고. 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당시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당사자 김모 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것이 이번 재수사의 기폭제가 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4차례 검찰 조사 중에 초기에는 사전 연장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후 3번의 진술은 모두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한번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수사가 김관정 동부지검장이었는데 친정부 검사가 그렇게 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설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미 불기소가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검찰의 스스로를 어떤 수사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뭐 수사는 되겠지만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이 수사가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에서는요, 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의 말을 들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런 논평까지 냈다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